김정은 대역 10명. 키 170, 체중 90, 걸음걸이, 목소리, 심지어 숨 멈추는 타이밍까지 훈련된 가짜 왕들. 7중 경호, 옥상 저격수 8명, 근접 경호 16명, 간부급 방어 12명. 얼마나 김정은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아는 그 호위 총국 간부들은 점점 하나씩 제거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호를 받는 김정은에 의해서 말이죠. 누가 진짜고 누가 미끼인지 아는 간부들은 시간을 두고 점차 숙청의 대상자가 됩니다. 김정은은 사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북한에서 모든 걸 두려워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이런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래도 싸다, 어리석다. 김정은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그래야 북한 실상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이 영상이 많이 알려질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나서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김정은 바로 20m 뒤에서 총을 들고 서 있던 호위 총국 간부였습니다. 사격 준비, 1호를 지켜라. 무전기에서 울려 퍼진 그 목소리가 제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그날은 2022년 11월 15일이었어요. 평양 중심부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 현장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실탄 15발이 장전된 권총이 들려 있었고요. 제 눈은 사방 360도를 끊임없이 훑고 있었습니다. 7중 경호망의 세 번째 라인, 그게 바로 제 위치였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40분 제게 온 건 경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암호화된 짧은 메시지 한 줄이었죠. 동지, 오늘 밤 9시 보위부 별관 3층으로 출석하시오. 제 손이 떨렸어요. 보위부 별관 3층은 숙청 대상자를 신문하는 곳이었으니까요. 20년을 충성했건만 저는 이제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작년 4월에 사라진 리 부국장님이요. 올해 2월에 총살당한 박 대좌님이요. 그리고 6월에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간 최 참모관님까지요. 모두 저처럼 김정은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너는 너무 많이 봤다.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김정은 대역이 10명이나 있다는 사실도요. 대역들은 키가 정확히 170cm로 똑같았고 몸무게도 90kg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와 목소리까지 훈련받았죠. 저는 그 10명의 얼굴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도요. 7중 경호 시스템의 허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저격수 8명이에요. 건물 옥상에서 사방을 감시하죠. 두 번째는 근접 경호원 16명입니다. 김정은 바로 옆에 붙어서 움직여요. 세 번째가 저를 포함한 간부급 12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고 20m 반경을 지켰죠. 그런데 교대 시간이 문제였어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확히 47분 동안은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김정은도 잠들어 있고 경호원들도 지쳐 있었죠. 사각지대가 생기는 시간이었어요. 비자금 관리하는 39호실의 스위스 계좌 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개인 비자금만 6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김정은의 눈빛을 봤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공포에 질린 떨리는 그 눈빛을요. 퍼레이드 도중 군중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였어요. 김정은은 그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적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충성한 부하, 비밀을 아는 부하였죠. 그날 밤 8시 30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달려왔어요.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0살 난 딸아이가 제 다리에 매달렸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보여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짐 싸요. 많이 가져갈 수 없어요. 옷 2벌씩만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을 호위총국 간부의 아내로 살았으니 이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북한에서 떠난다는 말은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린 이제 끝이야.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할머니 댁 가요? 저는 딸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응, 멀리 가는 거야. 아주 멀리. 딸아이는 웃었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패하면 3대가 멸족당한다는 걸요. 그날 밤 9시 저는 보위부 별관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20년간 쌓아온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냈습니다. 7중 경호망의 교대 시간표요. 평양 시내 CCTV 327대의 사각지대 지도요. 국경지역 보위부 검문소 63곳의 배치 현황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은밀히 불만을 토로했던 동료 간부 3명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명은 강대좌였어요. 작년 그의 형이 비자금 횡령 혐의로 총살당했죠. 실제로는 횡령한 적 없었어요. 그냥 김정은이 의심했을 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윤 참모관이었어요. 올해 그의 22살 딸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유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거였죠. 마지막 한 명은 최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석 달 전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체제는 썩었어.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을 거야. 그때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가 옳았다는 걸요. 절대 권력은 이미 균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11시 강대좌에게 암호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만수대 뒤편에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네.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20년 충성의 배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충성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저는 가족을 깨웠어요. 아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죠. 딸아이를 조용히 깨웠어요. 딸아이는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몇 시예요? 저는 딸아이의 입을 막았어요. 쉿, 조용히 해야 돼.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나섰어요. 복도에는 CCTV가 4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3번째 카메라는 고장 나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요. 우리는 그 사각지대로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 숨소리, 문 여는 소리, 모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뒷문으로 나왔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만수대 뒤편에 강대좌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군용 트럭 한 대가 있었어요. 트럭 안에는 윤 참모관과 최 부국장도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우리는 모두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국경 23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리를 가는 동안 우리를 막는 검문소가 18곳이나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47명 배치되어 있었고요. 추격조가 출동하면 1시간 안에 우리를 따라잡을 거였어요. 성공 확률은 5%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보위부도 추격조도 심지어 김정은도 모르는 한 가지를요. 바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그 47분 동안만큼은 우리가 유령이 될 수 있다는 걸요. CCTV 327대 중 63대가 그 시간엔 녹화를 멈췄거든요. 전력 절약 때문이었죠. 우리는 그 유령의 시간을 타고 달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충성한 주군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말이에요.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남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트럭은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보위부 본부에서는 이미 비상이 걸려 있었다는 거였죠. 트럭은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 우리는 평양 외곽을 벗어났어요. 도로 양옆으로 검은 숲이 지나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죠. 강대좌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요. 저는 조수석에서 지도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까지 15km 남았어요. 뒤에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할머니 댁 가는 거예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내가 딸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저를 향했죠.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살려내줘요. 응, 할머니 댁 가는 거야. 아주 먼 곳에 계신 할머니야. 최 부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검문소 담당은 김소좌일 거야.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지. 밤새 술 마셨을 가능성이 높아. 윤 참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부소좌가 문제야. 그 사람은 꼼꼼해. 서류 한 장 한 장 다 확인하거든.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둔 위조 통행증이었어요. 호위총국 특별임무통행증, 보위부 긴급이동명령서, 39호실 물자 운송 허가증까지요. 모두 진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였죠. 20년 동안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10분 첫 번째 검문소가 보였어요.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고요. 초소 안에서 군인 2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겼죠. 김소좌였어요. 다른 한 명은 젊은 부소좌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차를 세워요. 강 대좌가 중얼거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김소좌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강 대좌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호위총국 특별임무입니다. 39호실 긴급물자 운송이요. 김소좌가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었죠. 가시오. 하지만 부소좌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뒤에 뭐가 실려 있소? 강 대좌가 대답했어요. 기밀물자요. 부소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해야겠소. 규정이요. 그가 트럭 뒤로 걸어갔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는 물자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만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부소좌 동무, 이건 1호 명령이요. 최고 기밀이란 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소좌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권총 손잡이로 향했죠. 1호 명령이면 특별 암호가 있을 텐데요.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붉은 봉투를 꺼냈어요. 1호 특별 암호 문서였습니다. 물론 위조였죠. 하지만 도장은 진짜였어요. 부소좌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김정은 친필이라고 위조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긴급 39호실 대외 비자금 이동 작전. 부소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경례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통과하십시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고요. 우리는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뒤에서 최 부국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관문은 넘었군. 하지만 윤 참모관이 말했죠. 문제는 지금부터야. 다음 검문소는 보위부 직속이거든. 강 대좌가 악셀을 밟았습니다. 새벽 5시 40분 우리는 평안북도로 진입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국경지역이었습니다. 보안이 3배로 강화된 구역이었죠. 검문소마다 보위부 요원이 최소 4명씩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 책임자는 박 대좌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박 대좌는 4년 전 제 밑에서 일했던 부하였습니다. 저는 그를 호위총국에 추천했었죠. 그는 제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은혜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명령 앞에서는 은혜도 의리도 심지어 가족도 소용없었죠. 두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불빛이 첫 번째보다 훨씬 밝았어요. 초소도 2배로 컸고요. 군인이 6명 나왔습니다. 모두 보위부 제복을 입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박 대좌였어요. 그가 우리 트럭을 보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정차. 강 대좌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트럭이 덜컹거리며 멈췄습니다. 박 대좌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죠. 강 대좌가 창문을 내렸어요. 어디 가시오? 강 대좌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호위총국 특별임무 39호실 긴급물자 운송입니다. 박 대좌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났고요.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박 대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조수석으로 향했어요. 저를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죠. 1초, 2초, 3초가 지났어요. 그 3초가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대좌의 입이 열렸어요.
동무 내리시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박 대좌가 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봤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물자 운송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대좌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이 제 귀에 가까이 왔어요. 속삭였습니다. 4년 전 동무가 내 목숨을 살렸소. 그때 난 숙청 대상이었소. 동무가 나를 호위총국으로 옮겨줬지.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 여기서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박 대좌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통과. 그리고는 다른 군인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차단기를 올려. 군인들이 움직였어요.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 대좌가 서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경례를 했죠. 저도 경례로 답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요. 새벽 6시 20분 우리는 세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이 검문소 책임자는 리 중좌였어요. 그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죠. 은혜도 의리도 아무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리 중좌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만 탈북자 17명을 잡아서 총살시켰다고 했죠. 초소 앞에 군인이 10명 서 있었어요. 모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리 중좌가 앞에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 대좌가 트럭을 세웠어요. 차에서 모두 내리시오. 최 부국장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상 절차가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윤 참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평양에서 연락이 온 거야. 우리 끝났어. 강 대좌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리 중좌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의 손이 권총 홀스터에 있었습니다. 동무 신분증 제시하시오. 저는 호위총국 신분증을 꺼냈어요. 리 중좌가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죠. 호위총국 김대좌? 네, 그렇습니다. 리 중좌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평양에서 긴급 수배령이 내려왔소. 호위총국 김대좌, 강대좌, 윤 참모관, 최 부국장 4명이요. 탈영 및 국가 반역 혐의로 말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리 중좌가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동무들 체포한다. 그 순간 최 부국장이 트럭에서 뛰어내렸어요. 그의 손에도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죠. 한 발, 두 발, 세 발이요. 검문소 군인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강 대좌가 악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앞으로 튀어나갔죠. 차단기를 들이받았어요. 쇠파이프가 부러지며 날아갔습니다. 저는 달리는 트럭에 매달렸어요. 최 부국장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쏟아졌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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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트럭 뒤편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어요. 딸아이가 비명을 질렀죠. 아빠. 아내가 딸아이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윤 참모관이 트럭 뒤에서 응사했어요. 그의 총에서도 불꽃이 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반역자였습니다. 국경까지 50km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쯤 평양에서는 추격조가 출동했을 거예요. 헬기 3대, 장갑차 5대, 보위부 특수 부대 100명이요. 그들은 1시간 안에 우리를 따라잡을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딱 50분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에서는 추격조가 오고 앞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도 군인이 300명 배치되어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트럭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40분 우리는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포장도로로 가면 추격조에게 바로 잡힐 테니까요. 강 대좌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죠. 돌과 나뭇가지가 바퀴에 걸렸어요. 뒤에서 딸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국경까지 40km 남았어요. 최 부국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죠.
둥둥둥둥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온다. 최 부국장이 소리쳤어요. 윤 참모관이 트럭 덮개를 걷어냈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빛 새벽 하늘이었죠. 그리고 저 멀리 검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헬기였어요.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숲으로. 저는 소리쳤어요. 강대좌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트럭이 나무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으며 부러졌죠. 쾅쾅쾅.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헬기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둥둥둥둥 프로펠러 소리가 귓속을 찢었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먼지와 나뭇잎이 사방으로 날렸죠.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차를 세워라. 즉시 투항하라. 안 그러면 사격한다. 강대좌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가 더 빽빽해졌어요. 헬기는 나무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속도를 낼 수 없었죠. 트럭은 시속 30km로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그때 윤 참모관이 소리쳤습니다. 장갑차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뒤에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갑차 2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나무를 들이받으며 돌진하고 있었죠. 속도는 우리보다 2배 빨랐습니다. 3분이면 따라잡힐 거예요. 최 부국장이 권총을 재장전했습니다. 총알이 15발 남았어요. 윤 참모관도 권총을 꺼냈죠. 그의 총에는 12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권총을 빼들었어요. 제 총에는 10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알 37발로 장갑차 2대를 막아야 했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어떻게 돼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살 수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죽는 거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야, 안 죽어. 아빠가 지켜줄게. 딸아이가 제 목을 껴안았어요. 아빠, 무서워요. 딸아이의 심장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장갑차가 100m까지 접근했습니다. 강대좌가 소리쳤어요. 앞에 강이 있어. 어떻게 할까? 저는 앞을 봤습니다. 나무 사이로 물이 보였어요. 압록강이었습니다. 국경이었죠. 하지만 강폭이 200m는 됐어요. 물살도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널 수 없었어요. 최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다리가 있어. 5km 동쪽에. 하지만 거기는 군부대가 지키고 있어. 병력이 200명이야. 윤 참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서쪽은 지뢰밭이야. 6.25 전쟁 때 묻은 지뢰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뒤에서는 장갑차가 오고 위에서는 헬기가 맴돌고 앞에서는 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좌우로는 군부대와 지뢰밭이었죠.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갑차가 50m까지 왔어요. 타타타탕 기관총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트럭 뒤편을 뚫고 들어왔어요. 철판에 구멍이 뚫렸죠. 딸아이가 비명을 질렸습니다. 아내가 딸아이를 바닥에 눕혔어요. 윤 참모관이 뒤에서 응사했습니다. 탕탕탕 그의 총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총알이 장갑차에 맞았지만 튕겨나갔습니다. 장갑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라졌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으로 가요. 강대좌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미쳤어? 물에 빠져 죽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아마도 죽어요. 차라리 강에서 죽는 게 나아요. 적어도 시체라도 중국 땅에 닿을 테니까. 트럭이 강가로 향했습니다. 나무가 끝나고 모래밭이 나타났어요. 강물이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검은색이었어요. 깊이를 알 수 없었죠. 강대좌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이 강가에 멈춰 섰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갑차가 나무 사이에서 나타났어요. 2대 모두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군인들이 쏟아져 나왔죠. 10, 20, 30명이었어요. 모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투항하라.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렸어요. 최 부국장이 권총을 들었습니다. 윤 참모관도 총을 겨눴어요. 강대좌도 권총을 빼들었죠. 우리 넷이 강가에 섰습니다. 뒤에는 아내와 딸아이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총구가 우리를 향했어요. 사격 준비.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군인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딸아이를 안고 있었죠. 조준 30개의 총구가 우리를 겨냥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발사. 그 순간 제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였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강 건너편 중국 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신호탄을 쏜 거였어요. 군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사격을 멈췄어요.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었죠. 본부. 중국군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왔어요. 절대 강을 건너지 마라. 국제 분쟁 일으킬 수 있다.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최 부국장, 윤 참모관, 강 대좌를 봤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움직였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제 품에 안긴 딸아이가 비명을 질렀죠. 물이 입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딸아이를 물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발로 물을 찼어요.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탕탕탕. 총알이 물을 뚫고 들어왔어요. 물보라가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제대로 조준하지 못했어요. 국제 분쟁이 두려웠으니까요. 저는 헤엄쳤습니다. 한 팔로 딸아이를 안고 한 팔로 물을 저었어요. 물살이 거세게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10m, 20m, 30m가 흘러갔어요. 아내가 옆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대좌가 아내를 붙잡았어요. 그가 아내를 끌고 헤엄쳤습니다. 최 부국장과 윤 참모관도 필사적으로 물을 저었어요. 우리는 강 한가운데까지 왔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졌어요. 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목을 조르듯 껴안았어요. 아빠 무서워요. 물 마셨어요. 딸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등을 두드렸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하지만 강 건너편은 아직도 100m나 남아 있었어요. 제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찬물 속에서 아이를 안고 100m를 헤엄치는 건 불가능했어요. 제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최 부국장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올렸어요. 포기하지 마. 거의 다 왔어. 그의 목소리가 제 귓속에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발을 찼어요. 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중국군이 아니었어요. 탈북 브로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밧줄을 강물에 던졌어요. 여기 잡아요. 빨리요. 저는 밧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다시 헤엄쳤습니다. 1m, 2m, 3m를 더 갔어요. 밧줄을 잡았습니다. 브로커들이 밧줄을 당겼어요. 저와 딸아이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래밭에 쓰러졌어요. 딸아이가 기침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내도 끌려 나왔습니다. 강 대좌, 최 부국장, 윤 참모관도요. 우리 7명 모두 살았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땅에서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 땅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북한 땅을 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20년을 충성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저는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거야. 할머니가 계신 곳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야.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 가면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거기는 자유로운 곳이야. 아버님, 어머님, 저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그 길은 더 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한국까지 왔는지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자유를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느꼈어요. 브로커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빨리 움직여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중국 공안이 순찰 돌아요. 그가 손짓했어요. 저희를 따라오세요. 우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요.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트럭 한 대가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낡은 화물 트럭이었어요. 짐칸 바닥에는 나무 판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판자를 들어 올렸죠. 밑에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세요. 좁지만 참아야 해요. 공안, 검문소 3곳 지나가야 하거든요. 우리는 그 좁은 공간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50cm밖에 안 됐어요.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엎드린 자세로만 있어야 했죠.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너무 좁아요. 숨 막혀요. 저는 딸아이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판자가 다시 덮였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켰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덜컹덜컹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우리 몸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딸아이가 신음했어요. 아내가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제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죠. 공기가 부족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최 부국장이 기침을 했어요. 윤 참모관이 신음했습니다. 강 대좌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밖에서 중국어 소리가 들렸어요. 검문소였습니다. 정차, 어디 가는 거요? 브로커가 대답했어요. 단둥 가요. 건축 자재 실었어요. 공안이 물었습니다. 뒤에 뭐 실었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트럭 뒤로 걸어가는 소리였어요.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죠. 판자 틈새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공안이 짐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기침하려고 했어요. 저는 딸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딸아이가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 판자를 발로 두드렸어요. 쿵쿵쿵 3번이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났죠. 공안이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브로커가 다가왔습니다. 그냥 건축 자재예요. 판자 밑은 비어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건넸습니다. 돈 봉투였을 거예요. 공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가시오. 짐칸 문이 닫혔어요.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입에서 손을 뗐어요. 딸아이가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2번째 검문소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3번째 검문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뇌물이었죠. 중국에서는 돈이면 다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5시간을 판자 밑에서 보냈습니다. 트럭이 멈춰섰어요. 판자가 열렸습니다.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나오세요. 도착했어요. 우리는 기어 나왔습니다. 몸을 제대로 펼 수 없었어요. 다리가 저려서 걸을 수도 없었죠. 여기는 단둥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 도시였어요. 압록강이 바로 옆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북한이 보였어요.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깜깜했죠. 하지만 중국 쪽은 불빛 천지였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실이었어요.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15명쯤 됐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죠. 남자, 여자, 아이들도 있었어요. 한 여자가 저희를 봤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 건넜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3개월째예요. 아직도 한국 못 가고 있어요. 3개월이요? 네. 브로커가 돈을 더 달래요. 처음에는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내래요. 없으면 못 간대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갇혀 있어요. 브로커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1인당 1000만 원이에요. 7명이니까 7천만 원이죠. 강 대좌가 소리쳤어요. 7천만 원? 미쳤어? 브로커가 웃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중국 공안 뇌물, 몽골 경유 비용, 태국 입국 비용,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비용 다 합치면 그래요. 우리한테는 돈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올 때 가져온 건 몸뚱이뿐이었어요. 최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호위 총국 간부였소. 한국 정부가 관심 가질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소. 그걸로 협상하면 안 되겠소?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보는 한국 가서 팔아요. 여긴 중국이에요. 여기서는 돈만 통해요. 돈 없으면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해요. 아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그의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지하실에 갇혔어요. 밥은 하루에 2번 나왔습니다. 콩나물국에 밥 한 공기였어요. 물은 제한 없이 마실 수 있었죠. 화장실은 지하실 구석에 있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열이 났습니다. 기침도 했죠. 아내가 브로커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애가 아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병원비 있어요? 없으면 못 가요. 딸아이의 열이 더 올라갔어요.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저는 젖은 수건으로 딸아이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브로커를 찾아갔어요. 제가 정보를 줄 테니 딸아이만이라도 병원에 데려가 주시오.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무슨 정보요? 저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호위 시스템 전체요. 7중 경호망, 대역 10명, 암살 방지 프로토콜, 비상 대피 경로 다 알려드리겠소. 브로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팔 수 있겠는데요. 한국 정보기관이 돈 많이 줄 거예요. 좋아요. 거래하죠. 딸 치료해주고 대신 정보 다 받을게요. 서면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가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20년간 알고 있던 모든 걸 썼어요. 김정은이 사용하는 차량 12대의 번호판이요. 대역 10명의 이름과 특징이요. 호위총국 간부 47명의 명단이요. 비상시 대피하는 벙커 위치 7곳이요. 39호실, 해외 계좌 23개의 번호까지요. 사흘 동안 썼습니다. 어사용지 127장이 됐어요. 브로커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좋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딸 병원 데려갈게요. 그리고 당신들 한국 보내줄게요. 일주일 안에요. 딸아이가 병원에 갔어요. 폐렴이었습니다. 늦었으면 위험했대요. 일주일 입원했어요. 항생제를 맞았습니다. 열이 내렸어요. 딸아이가 웃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일 후 브로커가 왔어요. 준비됐어요. 내일 출발해요. 몽골로 가요. 거기서 비행기 타고 태국 가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 가면 끝이에요. 우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가져갈 게 없었죠. 몸뚱이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트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판자 밑이 아니었어요. 짐칸에 그냥 탔습니다. 23명이었어요. 우리 7명과 다른 탈북자 16명이었죠.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과 몽골 사이의 국경이었어요. 철조망이 있었지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이미 돈을 준 거였죠. 우리는 그 구멍으로 기어갔어요. 몽골 땅에 들어섰습니다. 몽골에서 사흘을 기다렸어요. 게르라는 천막집에서 지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양고기를 줬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딸아이가 웃는 걸 보며 울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무서웠습니다. 하늘 위로 떠올랐죠. 구름이 보였어요. 딸아이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구름이야. 딸아이가 웃었어요. 6시간 후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더웠어요. 북한보다 중국보다 훨씬 더웠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자유로워 보였죠.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대좌도 울고 있었어요. 최 부국장, 윤 참모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할머니 나라예요? 네,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야. 우리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어요. 탈북자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제가 가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보가 북한 권력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도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직원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담당자가 곧 올 겁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았어요. 딱딱한 의자였지만 지하실 바닥보다는 나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아내가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50대, 한 명은
30대였습니다. 5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김 차장입니다. 옆에 분은 박 과장이고요. 탈북 경위를 들어야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호위 총국 간부였다는 것, 숙청 명령을 받았다는 것, 가족과 함께 탈출했다는 것, 그리고 동료 3명도 함께였다는 것까지요. 김 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위 총국 간부라고요? 김정은을 직접 경호했단 말입니까? 네, 20년 동안요. 김 차장이 박 과장을 봤어요. 박 과장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김 차장이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젖어서 흐릿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위총국 김대좌. 김 차장이 신분증을 받아들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당신이 아는 정보를 말해보세요. 중요한 정보일수록 좋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김정은 대역이 10명 있습니다. 7중 경호 시스템의 허점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39호실 해외 비자금은 60억 달러가 넘습니다. 김 차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가 23개 있습니다. 번호를 다 외우고 있어요. 비상시 김정은이 대피하는 벙커는 7곳입니다. 위치도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위총국 내부에 불만을 품은 간부가 최소 15명은 됩니다. 박 과장이 타자를 쳤어요. 손이 빨랐습니다. 김 차장이 물었습니다. 그 15명의 이름을 대세요. 저는 한 명씩 말했어요. 리대좌, 박중좌, 최소좌, 강대위. 박 과장의 손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김 차장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정도 정보라면 북한 권력 구조를 흔들 수 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선물을 준 겁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건 제 목숨의 값입니다. 제 가족의 생명을 지킨 대가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속았던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당신을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요. 우리는 대사관 숙소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가 2개 있었습니다. 샤워실도 있었고요.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저는 20년 만에 제대로 된 샤워를 했습니다. 딸아이도 샤워를 했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밥이 나왔어요. 쌀밥에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이런 밥을 못 먹었어요. 딸아이가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사흘 후 김 차장이 다시 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비행기표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출발이에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도착하면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원에서 3달 교육받고 그 다음에 정착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하나원이요? 네.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입니다. 남한 사회 적응하는 법, 취업교육, 심리치료 등을 받아요. 걱정 마세요. 다들 잘 정착합니다. 김 차장이 웃었어요. 특히 당신 같은 경우는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을 겁니다. 연금도 나오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승무원이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딸아이가 창가 좌석에 앉았어요. 아내가 가운데, 제가 복도 쪽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5시간이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어요. 비빔밥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며 좋아했어요. 영화도 틀어줬습니다. 한국 영화였어요.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오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일부라고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이 보였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좌님 일행이시죠? 저는 통일부 이 사무관입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요. 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들 빨리 달렸어요. 건물도 높았습니다. 딸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밖을 봤어요. 우와, 정말 높아요.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 반 후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었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담장이 있었지만 철조망은 없었어요. 정원도 있었고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숙소입니다. 가족 단위로 배정돼요. 방 2개의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가구도 다 있었어요. 냉장고, TV, 침대, 책상까지요. 딸아이가 방으로 뛰어갔어요. 아빠, 여기 내 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방이야. 딸아이가 침대에 누웠어요. 푹 쉬네요. 아내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요리할 수 있어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네, 식재료는 일주일에 2번 제공됩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어 수업이었습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이 많이 달랐어요. 동무는 친구, 인민반장은 통장, 강냉이는 옥수수였습니다. 딸아이가 열심히 배웠어요. 저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컴퓨터 수업도 있었어요. 생전 처음 만져보는 기계였습니다. 마우스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어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검색창에 김정은을 쳤어요. 수만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취업 교육도 받았어요.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업이 필요 없었어요.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김 대좌님, 저희와 함께 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북한 정보 분석관으로요. 저는 승낙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아직도 많았어요. 20년 동안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들이요. 그걸 대한민국을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체제에 대한 복수였죠. 석 달 후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에 집이 배정됐어요. 강남이었습니다. 아파트 30평이었어요. 딸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딸아이를 이상하게 봤대요. 말투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한 달 후 딸아이는 적응했어요. 친구도 생겼습니다. 생일 파티에도 초대받았어요. 딸아이가 웃으며 집에 왔습니다. 아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 출근했어요. 북한 정보 분석관이 됐습니다. 제 책상에는 컴퓨터 2대가 있었어요. 북한 내부 정보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호위 총국 시스템, 간부 명단, 비자금 계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썼어요. 6개월 후 제 보고서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호위 총국 간부 3명이 숙청됐어요. 제가 말했던 불만 분자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죠. 제 탈출이 내부 균열을 만든 겁니다. 1년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39호실 비자금 계좌 23개 중 5개가 동결됐습니다.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정부가 움직인 거였어요. 한국 정보기관이 제 정보를 제공한 덕분이었죠. 김정은의 비자금이 15억 달러나 묶였습니다. 북한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호위 총국 내부에서 불신이 퍼졌습니다. 누가 배신자인지 서로 의심했죠. 간부들이 서로를 감시했어요. 김정은은 더 이상 부하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 차장이었어요. 대좌님,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당장 본부로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차를 몰고 국정원으로 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니터에는 평양 시내 CCTV 화면이 떠 있었어요. 김 차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평양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호위 총국 차량 12대가 김일성 광장으로 집결했어요. 이건 비상대피 훈련 스케줄에 없던 움직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차량 배치를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진짜 비상 상황이었죠. 쿠데타 진압 배치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호위 총국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차장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저 배치는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 반란에 대응하는 형태예요. 누군가 김정은을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누구죠? 모니터를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차량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던 번호였죠. 강대좌입니다. 제가 함께 탈출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가 평양에 남긴 동생이 움직인 겁니다. 강대좌의 동생이요? 네, 강소좌. 그도 호위 총국 소속이에요. 형이 탈출한 후 숙청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진했어요. 김정은이 의심하지 않도록 위장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차장이 다른 모니터를 켰어요. 북한 국영 방송 화면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긴급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오늘 새벽 반역 분자들의 음모가 사전에 적발됐습니다. 호위 총국 강소좌를 비롯한 5명이 체포됐습니다.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실패했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강소좌가 실패했어요. 김정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호위 총국 내부의 균열은 더 커질 겁니다. 다음에는 성공할지도 모르죠. 김 차장이 물었습니다. 대좌님, 만약 다음 시도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20년 동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3개월 후입니다. 김정은 생일이에요. 그날은 경호가 가장 복잡해지는 날이죠. 가장 노출이 많은 날이기도 하고요. 3개월 후에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1월 8일이었어요. 그날을 표시했습니다.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준비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딸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요. 제 한 명의 탈출이 전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는 걸요. 강소좌는 실패했지만 다음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요. 절대 권력의 균열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해요? 저는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희가 고마워서. 딸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저는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어. 알지? 딸아이가 웃었어요. 아빠 이상해. 아내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빛 천지였어요. 자유의 불빛이었죠. 북한에는 없는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바로 이거구나. 이 자유, 이 평화, 이 행복이구나. 제 딸아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이 세상이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자유로운 곳인지 요새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다, 뭐다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잘 몰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교육될 수 있게 댓글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젊은 세대에 많이 퍼져서 그들이 이 상황을 잘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클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